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로 연일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니 마니하며 헤드라인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실생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 드릴게요. 환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본 적 있으시죠? 그때 우리나라 돈을 달러나 엔화로 바꾸셨을 텐데요. 이때 적용되는 교환 비율이 바로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달러 환율이 1,300원이다. 라는 말은 1달러를 얻으려면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바꾸는 비율이죠. 그러면 환율은 왜 계속 변할까요? 마치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국가 간의 금리 차이나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이나 국제 수지 등의 경제적 요인이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이나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제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정치,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나 투기적 거래,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등 시장 요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은 변화하는데 달러가 더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값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달러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값이 내려가지요.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이 변화하지요.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면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말로 환율 하락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즉 환율 상승이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환율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근데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 환율 변동은 생각보다 큰 영향이 있답니다. 해외여행 계획 중이라면 환율이 오르면 여행 경비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여행 경비가 감소하겠지요. 혹시라도 해외 직구를 자주 하신다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환율이 내리면 구매 비용이 감소하지요. 또한 물가에도 영향이 있어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환율이 내리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여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급격하게 이탈하게 되어 주식시장과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같이 국내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니 국가에서 연기금을 투입하여 환율 상승을 억지로 막기도 하지요. 이렇게 중요한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환율 정책의 종류와 역사적 변화 과정,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환율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제도는 크게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는 통화 가치를 특정 기준에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금 본위제가 있었지요. 반면 변동 환율 제도는 시장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현대에는 이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율 제도의 역사를 보면 먼저 187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금 본위제가 주류였습니다.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금에 고정했죠. 그 결과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차 세계대전으로 붕괴가 되지요.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등장합니다. 미국 달러화를 금에 고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화에 자국 통화를 고정하는 방식이었죠. 그 내용으로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하고 다른 통화를 달러화에 고정하였지요.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재정 압박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고정 비율의 금과 즉 1온스당 35달러를 바꿔주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지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현재와 같은 변동 환율제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주요국들의 환율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의 자유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을 반영하는 정책이죠. 유럽연합은 영내에서는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고
대외적으로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오를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여 위안화 가치를 정부가 적절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환율 정책은 점점 더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환율 변동성을 허용하고 있죠. 또한 G20 등 국제협력체를 통한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일방적인 환율 조작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율 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과 대외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환율 변동기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해외여행 준비할 때는 환율 추이를 미리 체크하여 환율이 낮을 때 환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요. 또 해외 직구를 할 때에는 환율이 낮은 시기를 노려서 구매를 하거나 여러 사이트의 가격을 비교하여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환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환율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큰 변화가 생긴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환율이 급격하게 변화했던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즉 자국의 통화 가치가 갑자기 높아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경제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전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높은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목적으로 엄격한 금융 긴축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금리는 두 자리에 달해 세계의 유동자금은 미국으로 집중돼서 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으며 동시에 미국의 수출 감소와 수입 확대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었지요. 미국 정부는 고금리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억제했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 탈출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막대했던 무역 흑자가 줄어들게 되었지요.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죠. 그 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됨에 따라 금융 완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 즉 무역 적자 심화를 막기 위해서였지요. 만약 금리를 내려서 경기 회복을 시도하면 미국의 금융시장은 투자 매력을 잃게 되지요. 그 결과 자본이 미국 금융시장을 떠나게 되면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게 될 우려도 있었지요. 쉽게 말하자면 1970년대 말기에 발생했던 달러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선진국들은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협조적 달러 안정화 내지 달러의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하락시키려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금리 인하를 통한 달러 평가절하 메커니즘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게 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말미암아 1980년부터 1985년 사이 미국 달러는 당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춘 4개 국가 통화인 일본의 엔, 독일의 마르크, 프랑스의 프랑,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에 대해 약 50% 평가절상한 상태였지요.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상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막았지만 금리 인상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여서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 업계,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외 무역 수지 불균형과 안으로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미국 노동자들이 일본 차량을 부수며 시위를 하기도 하였지요. 이것이 레이건 정부의 유명한 쌍둥이 적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처지에서 달러의 평가절하 당위성은 두 가지였지요. 국내 총생산의 3.5%에 달하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과 1980년대 초반 시작된 미국 경제의 급작스러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금리 인하를 거부하였습니다. 금융산업계는 미국으로 몰려드는 달러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금리 인하를 통한 달러의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자 하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계획에 반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미국 산업계는 정부에 대하여 외국과 경쟁에 대항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제조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농부들이 이에 가담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인 IBM과 모토로라는 물론 곡물 수출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캐터필라 같은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가담했죠. 1985년까지 캠페인은 의회가 무역보호법 통과를 고려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미국은 관세 부과 등의 무역 규제에 대한 법안을 협상 카드로 내세웠고 이것은 백악관이 해외 주요국들과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플라자 합의에 도달하도록 이끌게 되었지요. 플라자 합의에서는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의 5개국이 모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5개국이 협력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발표하지요. 발표일 다음 날에 엔화와 달러의 환율은 1달러당 235엔에서 약 20엔이 하락하게 됩니다. 1년 후에는 달러의 가치가 거의 반이나 떨어져 120엔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까지 되었지요. 이런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 되는 자산 버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미국의 적자가 악화되었지만 추후 탄력성이 높아지면서 적자가 반전되었지요. 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해 미국의 수출품은 교역상대국에 비해 구매 비용이 저렴해졌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었지요. 플라자 합의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적자를 줄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자 합의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플라자 합의는 의도했던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에는 제한적인 효과만 거뒀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났죠. 일본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었고 이는 나중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로 1986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경상수지 흑자 등의 반사이익을 보게 됩니다. 일본과 수출 경쟁 품목이 많은 상황에서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이 싸졌기 때문이지요. 특히 이 시기에는 유가 하락과 금리 인하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으로 인한 투자 확대 등이 이루어졌지요. 이때의 호황을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이 맞물렸다고 해서 삼저호황이라 불렀지요. 플라자 합의는 주요 선진국들이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급격한 환율 변동이 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상으로 플라자 합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에 관련된 큰 사건 중 하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997년 당시 약 800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998년 초 한때 2,000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기업과 가게 모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요. 당시의 사건을 한국에서는 흔히 IMF 사태로 지칭하지만 이 시기에는 한국만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큰 금융 위기를 겪었지요. 당시 IMF에서 돈을 빌린 국가는 한국 이외에 대략 40여 개국에 달했지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홍콩, 라오스,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마카오 등도 경기 침체에 시달렸지요.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나마 영향을 덜 받았지요. 대한민국은 1981년부터 1996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연 평균 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를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불렀지요. 이때 주식과 부동산, 경상수지 등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 불황, 저성장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했지요.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 사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며 진짜 경제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 하면 이때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되지요. 또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예를 들자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실 외환위기 이전에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나 통했던 말이 되었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위기의 시작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경제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벌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이 문제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 기업들이 많았고 수익성보다는 외형 성장에 치중했지요. 또 다른 부분은 금융기관들의 부실한 여신관리입니다. 재벌기업들에 대한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경유착으로 인해 부실 대출이 만연했지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도 문제였지요. 1990년대 들어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계속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단기 외채의 과다한 증가도 큰 문제였습니다. 1997년 당시 한국의 단기 외채는 전체 외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1997년 1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미국 내수가 일시 축소되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 수입이 감소하며 한국을 비롯한 수출주도형 국가들이 수출을 할 시장의 규모가 감소하지요.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외국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하여 수출을 늘리고자 원화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순간 갚아야 하는 돈이 더욱 늘어나는 악재까지 나타나는 등의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게 되었지요. 또한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보다는 차기 정권 창출에 몰두하며 경제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어두고 가려 했지요. 1997년 초부터 한보, 산미, 진로 등 대기업들이 연쇄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졌고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번지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11월 들어 외환보유고가 급감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12월 3일 한국은 IMF로부터 210억 달러를 시작으로 총 58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IMF가 주도하는 경제구조의 개선에 휘말리게 됩니다. IMF 구제금융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금융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입니다.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합니다. 기업 분야의 구조조정으로는 재벌그룹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시키고 당시까지 관행으로 여겨졌던 재벌의 상호 지급 보증을 해소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여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중산층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98년도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게 되지요.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 분담에 동참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단결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지요. 이 운동은 단순한 금 수집을 넘어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모은 금을 판매하여 얻은 외화는 IMF에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신뢰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둘째, 금모으기 운동으로 인해 IMF가 요구했던 초고금리 정책을 조기 철회할 수 있었고 이는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국민적 단결심을 고취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2001년 8월 한국은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과 금융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경제 체질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불안, 청년 실업 등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났지요.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자살률의 급증이나 실직한 가정의 붕괴와 이혼 등 그의 사회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 당시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 45세 정년퇴직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지요. 요즘 들어 제2의 외환위기 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아직 불안하고 미국만 홀로 성장하는 어려운 대외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갖고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리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IMF 외환위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왜 달러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부르지요. 그렇다면 기축통화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축통화의 본질과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기축통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와 금융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돈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사려면 원화를 사용하면 되지요. 베트남에서 수박을 사려면 베트남 화폐인 동화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래를 할 때는 원화나 동화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지요. 이때 기준이 되는 화폐를 기축통화라 부릅니다. 이렇듯 기축통화는 무역결제, 투자, 외환 보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현재의 대표적인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기축통화의 개념은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대에는 화폐에 포함된 귀금 속의 중량을 따져서 거래가 되었지요. 화폐가 규격화되었고 화폐의 중량과 가치가 고정되었으므로 중량으로도 거래가 되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폐는 보편적으로 귀금 속으로 인정받았던 금과 은을 이용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인도와의 무역에서 향신료나 비단 등을 구매하는 결제 대금으로 활용되기도 했지요. 실제로 인도 해안지방에서 상당한 양의 로마 은화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중국 원나라에서는 교초라고 하여 원나라 조정이 보유한 일정량의 은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가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교초는 고려나 그 밖의 몽골 제국의 번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니 그 당시의 기축통화라 할 수 있지요. 교초는 은 태환권이었기에 은의 보유량과 연동해서 신중하게 발행해야 하였으나 원나라는 방대한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은의 보유량을 무시하고 남발하여 물가폭등을 불렀고 경제와 정부 재정이 붕괴되어 망해버렸지요. 유럽의 경우 중세에는 동로마 제국의 솔리투스 금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두카트 화폐가 애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여 막대한 은을 약탈해왔고 은으로 만든 스페인 달러가 유럽 내 국제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대 시대에는 네덜란드의 플로린이 유럽 전체의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지요. 이후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주요 기축통화로 떠올랐습니다. 런던은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국제 무역과 투자에서 영국 파운드화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파운드화를 마구 발행하여 가치가 급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내주게 되었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도입되며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의 중심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금 보유량의 70%를 차지하며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인해 일방적으로 금 태환이 정지되면서 브레튼 우주체제의 붕괴와 함께 그 지위가 위태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금 태환을 대체하면서도 자국 달러의 교환 가치를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장할 각종 국제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지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메커니즘입니다. 1974년 1차 오일 쇼크로 어려웠던 미국은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부 장관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 파이살 국왕과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담판의 결과 원유 가격의 책정 단위 및 그 결제화폐를 오로지 미국 달러로만 하기로 정하는 군사 경제협정을 맺게 되지요. 이러한 달러 독점 거래 정책을 1975년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 에너지 거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국제 경제 질서에서 미국 달러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당시에는 아예 대체 불가능한 결제 수단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기축통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축통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신뢰와 직결되지요. 다음으로는 발행국의 경제력이 강해야 하지요. 또한 유동성이 풍부해 국제적으로 널리 거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 발행국은 국제무역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통화를 공급해야 하기에 과도한 통화 공급으로 인한 통화 가치의 하락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여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 초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제기한 이론으로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른답니다. 결국 기축통화 발행국은 국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동시에 통화 가치와 신뢰도를 유지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국제무역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을 기축통화로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축통화는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기능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리 원화를 많이 보유하여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위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유로, 중국 위안화 등 새로운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기축통화의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다극화와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이러한 도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축통화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축통화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국제 경제의 중심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앞으로는 경제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